1. 새벽의 의문.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7이죠.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요. 몸이 알아서 깨어나죠. 시계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 할머니는 왜 매일 똑같이 새벽 첫차만 타고 종점까지 가는 걸까?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지만 귀에 들어오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첫 차가 곧 와요. 기사님은 저를 알아봅니다. 또 오셨네요 라며 인사해 주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버스에 올라타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예요. 저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왼쪽 구석 자리죠. 그 자리가 가장 좋아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별로 없어요. 가끔 새벽 근무 나가는 사람들이 타지만 대부분 졸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 저는 창밖을 바라봐요. 어둠 속에서 하나씩 켜지는 불빛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겠죠. 저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종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표정해 보일 거예요. 사실 마음속은 복잡하거든요. 동네에서는 저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치매 걸린 것 아니야? 아니면 무슨 미신이라도 믿는 건가? 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해요. 모두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호기심일 뿐이죠. 저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50이에요. 딸도 저를 걱정하죠. 엄마 왜 그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매일 그런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있어요? 라며 말려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지켜온 약속이에요.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 저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죠. 2. 종점에서의 수상한 행동. 종점에 도착하면 저는 보통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앉아있죠. 기사님이 할머니 종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기사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익숙해지셨거든요. 가끔은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종점 근처를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거든요. 낡은 공중전화 박스 앞이에요. 빨간색이 발해서 분홍빛이 된 그 전화 박스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 보일 거예요. 70 넘은 할머니가 공중전화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씩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수상하게 여기는 이유죠. 저 할머니 정말 이상의 치매가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며 속삭입니다. 저도 들려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가슴이 아파요. 전화 박스는 정말 오래됐어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 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 작동은 해요. 가끔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전화 박스가 사라질까봐 늘 걱정이에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철거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전화 박스 앞에 서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젊었을 때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의 기억까지 말이에요. 어떤 날은 전화박스 문을 열어봐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죠. 수화기를 들어보기도 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는 느낌이 그대로예요.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40년 전처럼 말이죠. 종점에서 머물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도착하면 오전 8시쯤 되죠.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지만 저는 그냥이라고만 대답해요. 딸 표정이 걱정스러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딸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 의심하는 젊은 버스기사. 새로 부임한 버스기사가 있어요. 김도연이라는 젊은 사람이죠. 32살쯤 되어 보여요. 처음에는 다른 기사님들처럼 저를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라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종점에서 뭘 하세요? 어느 날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당황했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올라탈 때, 뒷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종점에서 내릴 때까지 말이죠.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제가 전화박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나 봐요. 버스에서 내려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본 척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들킬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할머니, 공중전화 쓰세요? 다음날 도연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오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른 기사님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자꾸 캐물으니까요. 혹시 가족에게 말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딸이 알면 더 걱정할 테니까요. 도연 씨는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았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죠.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 표정을 보면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제 비밀을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매일 가시는 그곳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1시간씩 버스 타고 가서 산책하시는 거예요? 되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도연 씨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버스는 계속 타야 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도연 씨도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눈치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불안한 하루하루가 계속됐습니다. 4. 비밀을 감춘 딸. 딸 이미자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딸도 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그냥 고집이 세서 그래요라고 둘러대죠. 엄마,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봐요. 어느 날 이미자가 말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딸에게 누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미자는 제가 매일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런 멀리까지 가셔야 해요?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계속 말렸죠.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딸도 답답했을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해줄 수 없었어요. 특히 이미자한테는 더욱 말하기 어려웠죠. 이미자 아버지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미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7살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려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더욱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추억, 그날의 기억, 그리고 제가 지키고 있는 약속까지 말이에요. 딸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어떤 날은 이미자가 따라오려고 했어요. 엄마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요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미자는 서운해했지만 포기했어요. 이미자도 저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요.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엄마,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요라고 말이죠. 저는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죠. 다만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자가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좋은 이야기만 해주려고 노력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줘요. 이미자를 많이 사랑하셨고 엄마도 많이 사랑하셨지라고요. 그러면 이미자는 잠깐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금세 슬픈 표정이 돼요. 사실 저도 이미자가 걱정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서요. 이미자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라고 말하지만 딸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라고 해요. 저 때문에 이미자의 인생이 묶여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욱 미안하죠. 하지만 아직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끝낼 수 없어요. 충격의 발견.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종점으로 향했죠. 도연 씨가 운전하는 버스였어요. 요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종점에 도착해서 저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공중전화 박스로 걸어갔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박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는 느낌이 그대로였어요. 동전을 넣었어요. 신호음이 들렸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나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당황해서 수화기를 놓고 전화박스에서 나왔어요. 들켜버린 거죠.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말이에요. 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여보라고 하셨죠? 도연 씨가 다시 물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에요라고 말했죠. 도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분이요? 어디 계신데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40년 전에요. 도연 씨가 더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럼 왜? 라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날의 일을요. 남편이 새벽 근무를 나가다가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던 곳이 바로 이 전화박스라는 것을요. 마지막 통화가 이곳에서였다고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에게 곧 집에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화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연 씨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매일 이곳에 오는지, 왜 전화박스 앞에 서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시는 거군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어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서서 같이 전화박스를 바라봤죠. 그 순간이 참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6.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시간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날 새벽이 말이에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죠. 남편 박영수는 새벽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줬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영수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늘 일찍 끝나면 이미자 장난감 사러 가자라고 말했죠. 딸이 갖고 싶어 했던 인형이 있었거든요. 그럼 좋지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영수가 집을 나서면서 다녀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죠. 평생 후회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였죠.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신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싶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도 못 들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영수가 사고 나기 직전에 공중전화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자를 재우러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냥 벨이 울렸을 뿐이죠. 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화기를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집에 가고 있어라는 영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요?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요? 평생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전화박스가 신경 쓰였어요. 영수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끔씩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언제부턴가 매일 가게 됐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했거든요. 영수가 혼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도 집에 오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영수를 사랑했으니까요. 7. 기사와 딸의 깨달음. 도연 씨가 제 이야기를 들은 후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스럽게 배려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가시는군요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도연 씨가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남편분 이야기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놀랐어요. 40년 만에 누군가 영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니요. 좋은 분이셨겠어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 정도로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기뻤거든요. 영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 일 하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젊은 사람의 순수한 질문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이미자가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여요. 어느 날 말했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0년간 지켜온 약속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미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빠가 궁금해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미자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피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듣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이미자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엄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이미자에게 영수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이미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말이에요. 이미자는 울었어요. 아빠가 그런 분이셨구나. 이미자가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매일 나가시는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빠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는 거야. 아직 아빠가 집에 오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미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해해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아빠에 대한 사랑이요. 도연 씨와 이미자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종점에 가는 것은 계속됐어요. 그것만은 멈출 수 없었거든요. 8. 마지막 복선 회수.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구청에서 공중전화 박스를 철거한다는 거였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애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 씨가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공중전화 없어진다고 해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미자에게 말했어요. 전화박스가 없어진다고 해. 이미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제요? 다음 줄에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자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인데 어떻게 괜찮겠어. 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전화박스에 가서 곧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죠. 영수와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내일이면 철거된다는 그날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첫 차를 탔죠. 도연 씨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종점에 도착해서 전화박스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나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아. 전화박스가 없어져. 하지만 여보를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수화기를 놓고 전화박스에서 나왔죠. 그리고 한참을 서서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40년간의 기억이 담긴 그곳을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했죠. 영수와 연결된 마지막 고리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요.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어요. 전화박스는 이미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나가봤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전화박스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빨간 전화박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이제 끝인 것 같았거든요. 영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하지만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에 날려온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마치 누군가 갖다 놓은 것처럼 정확히 전화박스가 있던 자리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야, 너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 있어. 이제 전화박스는 없지만 여전히 여기 있어.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매일 종점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가죠. 그 자리에 서서 영수를 생각해요. 전화박스는 없어졌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야 끝났다며 안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40년이 지나도 전화박스가 사라져도 제 마음속에 영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매일 종점에 가지는 않지만 매일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1. 새벽의 의문.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7이죠.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요. 몸이 알아서 깨어나죠. 시계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 할머니는 왜 매일 똑같이 새벽 첫차만 타고 종점까지 가는 걸까?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지만 귀에 들어오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첫 차가 곧 와요. 기사님은 저를 알아봅니다. 또 오셨네요 라며 인사해 주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버스에 올라타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예요. 저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왼쪽 구석 자리죠. 그 자리가 가장 좋아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별로 없어요. 가끔 새벽 근무 나가는 사람들이 타지만 대부분 졸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 저는 창밖을 바라봐요. 어둠 속에서 하나씩 켜지는 불빛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겠죠. 저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종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표정해 보일 거예요. 사실 마음속은 복잡하거든요. 동네에서는 저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치매 걸린 것 아니야? 아니면 무슨 미신이라도 믿는 건가? 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해요. 모두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호기심일 뿐이죠. 저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50이에요. 딸도 저를 걱정하죠. 엄마 왜 그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매일 그런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있어요? 라며 말려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지켜온 약속이에요.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 저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죠. 2. 종점에서의 수상한 행동. 종점에 도착하면 저는 보통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앉아있죠. 기사님이 할머니 종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기사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익숙해지셨거든요. 가끔은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종점 근처를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거든요. 낡은 공중전화 박스 앞이에요. 빨간색이 발해서 분홍빛이 된 그 전화 박스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 보일 거예요. 70 넘은 할머니가 공중전화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씩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수상하게 여기는 이유죠. 저 할머니 정말 이상의 치매가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며 속삭입니다. 저도 들려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가슴이 아파요. 전화박스는 정말 오래됐어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 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 작동은 해요. 가끔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전화박스가 사라질까봐 늘 걱정이에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철거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전화박스 앞에 서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젊었을 때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의 기억까지 말이에요. 어떤 날은 전화박스 문을 열어봐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죠. 수화기를 들어보기도 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는 느낌이 그대로예요.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40년 전처럼 말이죠. 종점에서 머물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도착하면 오전 8시쯤 되죠.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지만 저는 그냥이라고만 대답해요. 딸 표정이 걱정스러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딸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 의심하는 젊은 버스기사. 새로 부임한 버스기사가 있어요. 김도연이라는 젊은 사람이죠. 32살쯤 되어 보여요. 처음에는 다른 기사님들처럼 저를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라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종점에서 뭘 하세요? 어느 날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당황했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올라탈 때, 뒷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종점에서 내릴 때까지 말이죠.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제가 전화박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나 봐요. 버스에서 내려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본 척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들킬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할머니, 공중전화 쓰세요? 다음날 도연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오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른 기사님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자꾸 캐물으니까요. 혹시 가족에게 말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딸이 알면 더 걱정할 테니까요. 도연 씨는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았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죠.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 표정을 보면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제 비밀을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매일 가시는 그곳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1시간씩 버스 타고 가서 산책하시는 거예요? 되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도연 씨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버스는 계속 타야 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도연 씨도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눈치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불안한 하루하루가 계속됐습니다. 4. 비밀을 감춘 딸. 딸 이미자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딸도 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그냥 고집이 세서 그래요라고 둘러대죠. 엄마,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봐요. 어느 날 이미자가 말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딸에게 누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미자는 제가 매일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런 멀리까지 가셔야 해요?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계속 말렸죠.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딸도 답답했을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해줄 수 없었어요. 특히 이미자한테는 더욱 말하기 어려웠죠. 이미자 아버지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미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7살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려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더욱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추억, 그날의 기억, 그리고 제가 지키고 있는 약속까지 말이에요. 딸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어떤 날은 이미자가 따라오려고 했어요. 엄마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요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미자는 서운해했지만 포기했어요. 이미자도 저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요.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엄마,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요라고 말이죠. 저는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죠. 다만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자가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좋은 이야기만 해주려고 노력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줘요. 이미자를 많이 사랑하셨고 엄마도 많이 사랑하셨지라고요. 그러면 이미자는 잠깐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금세 슬픈 표정이 돼요. 사실 저도 이미자가 걱정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서요. 이미자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라고 말하지만 딸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라고 해요. 저 때문에 이미자의 인생이 묶여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욱 미안하죠. 하지만 아직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끝낼 수 없어요. 충격의 발견.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종점으로 향했죠. 도연 씨가 운전하는 버스였어요. 요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종점에 도착해서 저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공중전화 박스로 걸어갔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었어요. 전화 박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는 느낌이 그대로였어요. 동전을 넣었어요. 신호음이 들렸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나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당황해서 수화기를 놓고 전화박스에서 나왔어요. 들켜버린 거죠.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말이에요. 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여보라고 하셨죠? 도연 씨가 다시 물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에요라고 말했죠. 도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분이요? 어디 계신데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40년 전에요. 도연 씨가 더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럼 왜? 라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날의 일을요. 남편이 새벽 근무를 나가다가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던 곳이 바로 이 전화박스라는 것을요. 마지막 통화가 이곳에서였다고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에게 곧 집에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화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연 씨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매일 이곳에 오는지, 왜 전화박스 앞에 서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시는 거군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어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서서 같이 전화박스를 바라봤죠. 그 순간이 참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6.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시간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날 새벽이 말이에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죠. 남편 박영수는 새벽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줬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영수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늘 일찍 끝나면 이미자 장난감 사러 가자라고 말했죠. 딸이 갖고 싶어 했던 인형이 있었거든요. 그럼 좋지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영수가 집을 나서면서 다녀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죠. 평생 후회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였죠.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신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싶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도 못 들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영수가 사고 나기 직전에 공중전화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자를 재우러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냥 벨이 울렸을 뿐이죠. 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화기를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집에 가고 있어라는 영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요?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요? 평생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전화박스가 신경 쓰였어요. 영수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끔씩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언제부턴가 매일 가게 됐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했거든요. 영수가 혼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도 집에 오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영수를 사랑했으니까요. 7. 기사와 딸의 깨달음. 도연 씨가 제 이야기를 들은 후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스럽게 배려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가시는군요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도연 씨가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남편분 이야기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놀랐어요. 40년 만에 누군가 영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니요. 좋은 분이셨겠어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 정도로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기뻤거든요. 영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 일하는 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젊은 사람의 순수한 질문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이미자가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여요. 어느 날 말했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0년간 지켜온 약속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미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빠가 궁금해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미자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피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듣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이미자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엄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이미자에게 영수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이미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말이에요. 이미자는 울었어요. 아빠가 그런 분이셨구나. 이미자가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매일 나가시는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빠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는 거야. 아직 아빠가 집에 오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미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해해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아빠에 대한 사랑이요. 도연 씨와 이미자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종점에 가는 것은 계속됐어요. 그것만은 멈출 수 없었거든요. 8. 마지막 복선 회수.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구청에서 공중전화 박스를 철거한다는 거였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애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 씨가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공중전화 없어진다고 해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미자에게 말했어요. 전화박스가 없어진다고 해. 이미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제요? 다음 줄에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자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인데 어떻게 괜찮겠어? 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전화박스에 가서 곧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죠. 영수와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내일이면 철거된다는 그날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첫 차를 탔죠. 도연 씨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종점에 도착해서 전화박스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나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아. 전화박스가 없어져. 하지만 여보를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수화기를 놓고 전화박스에서 나왔죠. 그리고 한참을 서서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40년간의 기억이 담긴 그곳을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했죠. 영수와 연결된 마지막 고리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요.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어요. 전화박스는 이미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나가봤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전화박스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빨간 전화박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이제 끝인 것 같았거든요. 영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하지만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에 날려온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마치 누군가 갖다 놓은 것처럼 정확히 전화박스가 있던 자리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야, 너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 있어.
이제 전화박스는 없지만 여전히 여기 있어.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매일 종점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가죠. 그 자리에 서서 영수를 생각해요. 전화박스는 없어졌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야 끝났다며 안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40년이 지나도 전화박스가 사라져도 제 마음속에 영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매일 종점에 가지는 않지만 매일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